자, 이제 빅뱅에서 이제 충격량까지 진도 나간 반에 이제 성취도 평가 대비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볼 텐데요. 수소 헬륨의 선 스펙트럼이다. 자, 선 스펙트럼이고 지금 여기 있는 선들이 다 방출선이기 때문에 자, 여기 보면 회색으로 보이죠, 그죠? 방출선이므로 고온의 기체에서 방출된 스펙트럼이다가 맞고요. 원소마다 각기 다른 스펙트럼을 갖는다. 그리고 이 스펙트럼을 관찰하면 내 구성 원소 알 수 있다. 원소는 이제 종류를 뜻하는 거기 때문에 종류를 알 수 있다. 그래서 다 맞다 해서 5번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4번도 보겠습니다. 빅뱅 우주론에 근거한 원소 생성 과정이고요. 양성자를 구성하는 쿼크는 UUD입니다. 그 다음에 3분 지났을 때 수소 헬륨 원자핵, 자, 수소 원자핵과, 자, 개수비 나왔어요. 자, 이거 헷갈리지 말라 그랬죠? 개수비는 몇 대 몇이다? 12대 1이다. 그리고 38만 년이 됐을 때는, 네, 중성 원자가 형성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이 3번. 그래서 38만 년 경과됐을 때 사건이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전자가 포획되는 사건, 원자가 형성되는 사건, 그 다음에 빛이 직진해서 이게 이제 우주 배경 복사가 생성이 된 거예요. 그 시점이 바로 언제라는 거예요? 네, 38만 년이라는 겁니다. 요 당시의 온도도 중요한데 3000켈빈에서 네, 빛이 직진해서 현재는 이 빛이 약 3켈빈으로 관측이 되는데 이 빛을 현재 뭐라고 부른다? 우주 배경 복사라고 부르고 요거는 이제 빅뱅 때 만들어진 태초의 빛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8번에 가나다는 태양 정도 질량을 가진 별의 일생 중 주계열성, 적색거성, 탄소 핵 생성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일단 그림을 먼저 분석을 해보면 가운데 수소 핵융합을 하고 있는 요 전체가 주계열성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헬륨이 만들어진 이후에 수축을 하고 이 주변부로는 이런 식으로 팽창을 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적색 거성입니다. 그래서 주계열성에서는 수축하는 힘과 팽창하는 힘이 같기 때문에 크기가 일정한데 적색 거성은 팽창하는 힘이 더 커서 수축하는 힘보다 팽창하는 힘이 더 커서 크기가 거성으로 커진다라고 배웠고요. 그 다음 단계로 여긴 탄소 핵이 만들어져서 이거는 이제 탄소 핵 형성이 되겠네요. 적색 거성이 끝난 단계죠. 그럼 순서는 나다가 순으로 될 거고요. 가는 별의 일생 대부분을 차지한다. 자, 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단계는 주계열성 단계이기 때문에 나에 해당이 되고 이게 맞고요. 평균 온도는 자 내려갑니다. 나가 더 높다. 이게 맞겠죠, 그죠? 그래서 니은 디귿 5번이 됩니다. 자, 다음에 12번도 볼 텐데 그림은 빅뱅 이후에 원자가 형성되는 과정입니다. 그림을 조금 확대해서 보면요. A 시기는 이제 기본 입자가 만들어지는 시기고요. B 시기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진 시기입니다. 그리고 C는 이제 여기가 3분에 해당이 되겠죠. 헬륨 원자 핵이 만들어졌으니까. 그리고 헬륨 원자가 만들어진 시기가 38만 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딱 기준으로 해서 요 이전에 불투명한 우주, 이후가 투명한 우주에 해당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A 시기에 쿼크와 전자는 결합하여 양성자를 형성한다 그랬는데 자, 쿼크끼리 결합을 하는 거고요. 전자는 혼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양성자는 쿼크 3개, UUD가 결합이 된 거기 때문에 틀렸다. 그리고 우주 배경 복사는 38만 년이니까 D 시기에 방출된 거고요. 온도는 D가 낮다. 뒤로 갈수록 낮아지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자, 13번 A랑 B가 있는데 가운데가 철로 끝났으니까 얘는 이제 초거성의 마지막 단계가 되겠네요. 탄소로 끝났으니까 적색 거성의 마지막 단계일 겁니다. 그래서 모든 핵융합이 별 내부에서의 핵융합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질량은 A가 더 큰 거고요. 태양은 B에 해당이 됩니다.
네, 현재 A가 아니라 태양은 현재 주계열성 단계, 여기 둘 중 없는 거예요. 그래서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주계열성 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초신성 폭발은 A가 할 수 있는 거고요. 중심부로 갈수록 가벼운 원소가 아니라 무거운 원소로 돼 있고, B의 중심부는 이후 수축해서 네, 백색의 성을 만듭니다. 네, 답이 5번입니다. 자, 다음 14번에 태양계 형성 과정을 볼 텐데요. 태양계 성운이 수축할 때 회전하면서 원반, 납작해지는 원반 모형을 형성한다. 네, 학생 A는 맞고요. 현재 태양에서는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고 있다. 자, B도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 태양계에서 멀어질수록 질량과 밀도가 작아진다고 했는데 질량은 증가하고요. 밀도는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맞으니까 틀렸죠. 그죠? C는 틀렸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자, 주계열성을 거쳐서 얘는 적색거성, 초거성으로 갔습니다. 자, 주계열성의 밝기는 A가 B보다 밝다. 지금 기억번부터 다시 볼 텐데요. 초거성 이렇게 있고 얘는 이제 더 질량이 큽니다. 자, 질량은 B가 더 크다. 자, 이렇게 했을 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밝기를 물어봤는데 밝기는 이제 별의 에너지를 얘기를 하는 건데 핵융합하는 에너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B가 더 질량이 크기 때문에 에너지가 더 커서 B가 더 밝다라고 해줘야 되니까 틀렸습니다. 자, 주계열성의 수명은 질량이 클수록 짧아집니다. 그래서 A보다 B가 짧다. 네, 맞죠? 질량이 클수록 수명이 짧다. 이렇게 해야 되고요. 태양 정도 질량을 갖는 별은 주로 A. A 주계열성 진화 경로를 따지는 게 맞고,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은 B에서 초신성 폭발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 맞아서 5번입니다. 자, 17번을 보면은 우주 초기에 만들어진 수소 원자핵. 자, 수소 원자핵은 양성자거든요. 여기 적혀있는 P라고 적혀있는 애들의 프로톤 양성자를 의미하고요. N이라고 적혀있는 게 중성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다 양성자고 얘가 다 수소예요. 그러니까 수소가 12개가 있는 거고요. 헬륨이 하나가 있는 겁니다. 여기가 하나가 전체가 헬륨이에요. 알겠죠? 여기는 각각이 수소고요. 그죠? 그러면은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의 개수비는 12대 1이고요. 질량은 헬륨 원자핵의 질량이 4인데요. 여기 하나, 둘, 셋, 4개니까 4죠. 그죠? 양성자는 1입니다. 그러니까 4배가 크다라고 해줘야 되는 거 틀렸고, 우주에 존재하는 전체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는 3대 1이다. 그렇죠? 12대 4 해가지고 약분하면 3대 1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5번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이제 21번도 보겠습니다. 원자 번호 3번인 리튬부터 20인 원소에 따라 주어진 규칙에 따라서 새롭게 만든 주기율표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만든 거냐면 원자 번호가 작은 원소를 안쪽에 배치를 했고, 그리고 같은 주기면 시계 방향으로 원자 번호가 증가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족이면 이 영역에 들어갔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빨강 색깔 선 여기가 같은 족이라는 거네요. 그쵸? 그럼 여기 리튬 밑에 Y는 누가 되냐면 리나칼. 그래서 여기가 나트륨, 칼륨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가 탄소, 규소 되고, 이렇게 번호가 증가하니까 자, 리튬, 그다음에 베릴륨, 붕소, 탄소, 다음에 질소. 그러면 X가 산소에 해당이 됩니다. 맞죠? 그럼 산소 밑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황이 있어야 되잖아요. 황은 16족이니까 여기에 17족, 여기가 18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17족 옆에 이렇게 가면 여기가 누가 된다? 아르곤이 해당이 되겠네요. W가. 그쵸? 네. 그러면 원자 번호는 얘가 18번이고 Y가 11번이니까 맞고요. X는 원자과 전자수가 16족이니까 맞습니다. X는 산소잖아요. 여기가 16족이에요. 그래서 자, 번호로 하면 원자과 전자수가 여기가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가 아니죠. 원자과 전자수가 여기가 빵개.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6이 맞고, Y와 Z는 리튬과 화학적 성질이 유사하다. 같은 세로줄이기 때문에 같은 족이죠. 그쵸? 같은 족이라서 맞습니다.
그래서 답이 5번에 해당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23번을 보겠습니다. 얘는 양이온이고 음이온인데 양이온은 항상 전자를 껍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껍질 추가해주고, 얘는 전자를 3개 잃어버렸다. 그러면 전자 3개를 추가해주면 되고요. 얘는 전자를 얻었기 때문에 원래 B는 요게 2개가 없는 애입니다. 그래서 A는 지금 10개에다가 3개 추가하면 13번 알루미늄에 해당이 되고요. B는 2개 제거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입니다. 그래서 B는 8번 산소에 해당되더라. 그래서 원자 핵 전하량은 이거 원래의 전자수랑 같은 거예요. 원자 핵 전하량은 전자수랑 같은 거기 때문에 A가 13, 그 다음에 B가 8. 그래서 맞습니다. 그리고 A와 B의 전자 껍질 수는 A는 3개, B는 2개므로 아니죠. 그리고 이온이 됐을 때 전자 배치는 둘 다 전자가 10개가 되기 때문에 10번인 네온과 같다. 맞습니다. 그래서 전자 배치를 따질 때는 항상 뭐를 보면 되냐면 이온이 된 후에 전자 수를 따지면 돼요. 그럼 얘가 뭐 헬륨이랑 같거나 네온이랑 같거나 아니면 아르곤이랑 같겠죠. 전자 개수가 2개면 헬륨과 같아진 거고 10개면 네온과 같아진 거고 18개면 네, 아르곤이랑 같아진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니은만 틀려서 네, 3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27번도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알칼리 금속 물어보고 있네요. 자, 얘를 증류수는 물이죠, 그죠? 자, 물에다가 넣었더니 기체가 발생했고, 그럼 이 기체는 누구죠? 네, 수소입니다, 수소. 수소가 발생했고, 자, 페놀프탈레인을 떨어뜨렸을 때는 얘가 염기성이 되기 때문에 염기성에서의 페놀프탈레인 색깔이 붉은색이거든요. 그래서 붉은색을 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정리해놓고 문제를 풀면 A는 알칼리 금속이니까 무르다. 맞고요. 전자를 자 알칼리 금속은 1족이거든요. 1족. 자 1족 원소들은 전부 다 네, 플러스 1가가 됩니다. 플러스 1가 양이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를 얻는 게 아니라 잃어버려서 양이온이 된다. 틀렸죠, 그죠? 그리고 떨어뜨리면 파란색이 아니라 무슨 색? 염기성이니까 네, 붉은색이 되더라. 그래서 맞는 거는 하나만 맞다라고 기억만 맞다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29번도 볼 텐데요. 물과 메테인은 굉장히 중요한 공유 결합 물질이죠, 그죠? 자, 그림만 봐도 공유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여기 산소는 전자가 2개 부족하기 때문에 2개가 부족하기 때문에 양쪽에 수소를 2개 갖고 왔고요. 그리고 수소는 그러면 공유결합을 통해서 헬륨과 비슷한 전자 배치를 갖게 되고 산소는 네온과 비슷한 전자 배치를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탄소는 원자과 전자가 4개잖아요. 그러니까 수소가 4개가 온 거죠.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소는 헬륨과 닮아졌고 탄소는 전자 4개를 빌려와서 네, 탄소는 얘도 네온과 같아진 겁니다. 그래서 탄소의 원자과 전자수는 4개입니다.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수가 4개고 8개에서 4개를 뺀 개수가 4개가 부족하니까 이렇게 공유결합을 단일결합을 4개 할 수 있다 라는 거고요. 메테인 분자의 탄소와 수소는 공유결합을 하고 있다. 그렇죠. 물 분자, 메테인 분자는 공유하는 전자쌍의 수가 같다. 자, 물 분자는 2개고요. 전자쌍이. 그 다음에 메테인 분자는 4개입니다. 같지 않죠. 그죠? 그래서 답은 2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31번 볼 텐데 임의의 원소 XYZ에 대한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자, 여기 전자 껍질 수가 나와 있고 요거는 주기에 해당이 되고요.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수는 원자과 전자라고 해서 족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2족이 여기다 앞에 족을 쓸 때는 7이면 17족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여기는 17족이고요. 여기는 3족이 껍질이 3개에다가 요건 2족 그대로 해주면 되고 얘는 3족이 자 전자수가 8개이기 때문에 얘는 뭐예요? 원자과 전자 8개? 가장 바깥 껍질 원자과 전자가 그러니까 화학 결합에 참여하는 거를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전자가 8개인 것은 18쪽에 해당이 되겠죠. 물론 여기서 원자과 전자를 물어보면 빵이라고 해야 되고 2개, 7개라고 해줘야 됩니다. 그쵸? 그러면 X는 누구냐? 2주기 17쪽이기 때문에 얘는 플루오린에 해당이 되고 3주기 2족이니까 얘는 마그네슘에 해당이 됩니다. 3주기 18쪽은 네, 아르곤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X는 고체 상태에서 전류를 흐르게 한다 그랬으니까 이건 아닙니다. 고체 상태에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거는 딱 원소 하나밖에 없어요. 얘는 탄소입니다. 탄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Y는 탄소인데 모든 탄소가 그런 게 아니라 탄소로 이루어진 어떤 물질, 흑연이라고 하는 물질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플루오린 아닙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X는 얘는 비금속이잖아요. 비금속은 전류를 흐르게 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Y는 마그네슘, 양이온이 되기 쉬운 게 맞고요. 그 다음에 Y와 Z는 같은 주기다. 여기 이렇게 3주기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16번을 보면은 이제 분류 기준에 따라서 나누는 문제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자, 수소, 네온, 그다음에 리튬, 플루오린, 나트륨, 그다음에 염소, 아르곤이고요. 이걸 일단은 자, 리튬, 나트륨만 뺐다는 거는 이건 뭐냐면 얘네 둘만 금속이죠. 그래서 금속인가로 물어볼 수 있겠네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헷갈려 하시는데 금속은 우리가 배운 단주기율표에서는 1족, 2족, 그 다음에 13족에 해당되는 원소만 금속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1족에 있는 자, 수소 제외한 리튬, 나트륨, 칼륨 요거 3개 하고요. 그 다음에 베릴륨, 마그네슘, 칼슘 요거 하고 밑에 알루미늄 이렇게 총 7개만 좀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고 그 외에 뭐 철, 아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온 외울 때 양이온이 됐던 애들 있죠. 뭐 납이라든가 금이라든가 뭐 은, 그쵸? 되게 많잖아요. 그쵸? 이런 애들은 다 뭐에 해당된다? 금속에 해당이 됩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 지금 거의 이제 주기율표상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기 있는 주기율표에 있는 이런 것들 다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리튬, 나트륨은 딱 보면 아 1족 원소고 얘가 금속이구나 라는 거 알아차리셔야 되고 나머지는 다 여기 있는 애들은 전부 다 금속이 아니라 비금속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원자과 전자가 5보다 큰가라고 했는데 자 써보면 얘는 1이고요. 얘는 빵이고요. 1, 7, 1, 7 빵입니다. 그러면은 큰 애들은 누구냐면 플루오린하고 염소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 애들은 수소, 네온, 뭐 리튬, 그 다음에 나트륨, 뭐 아르곤 여기 들어가면 되겠죠. 자, 반응성이 거의 없는 애들은 이거는 비활성 18쪽 애들을 써주면 되고요. 자, 디귿의 네온,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하나밖에 없죠. 아르곤 이렇게 2개가 있네요. 그러면 나머지 수소, 그 다음에 리튬, 플루오린, 나트륨, 염소 여기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문제를 풀면 자, 1번 기억번 맞고 기억과 리을의 공통인 원소 기억과 리을의 공통인 원소는 플루오린하고 염소네요. 그렇죠? 플루오린하고 염소니까 같은 족이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 디귿의 공통인 애들은 이렇게 공통인 애들은 네온하고 아르곤이죠. 네온하고 아르곤이니까 얘네들은 비활성 기체로서 옥텟 규칙을 이미 만족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쵸? 그래서 다 맞다. 5번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기율표의 일부랑 빗금친 원소 이렇게 빗금친 거 채우는 거 조금 어려워하는데 힌트를 잘 보면 돼요. 여기 있는 것들을 일단 B와 C는 전자 껍질 수가 같대요. 그럼 얘는 같은 주기라는 거거든요. 그죠? 같은 주기다. 뭐죠? 이게 왜 안 내려가지? 이건가? 자, 그리고 B와 D는 음이온이 되기 쉽다. 이거는 비금속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자, 일단 이쪽에 B와 D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B와 D가 이렇게 되든 아니면 DB 이렇게 되든 둘 중 하나가 되겠죠. 그리고 A는 C보다 원자과 전자수가 크다 그랬어요. 그러면 B와 D를 제외한 AC는 이쪽 금속에 있겠죠. 그러면 원자과 전자수가 큰 게 얘가 A가 되고 얘가 C가 될 거예요.
근데 위에서 BC가 주기가 같다고 했기 때문에 B가 요게 맞습니다. 그쵸? 요거 지워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다 찾았고, 가와 나에 해당되는 원소. 가는 C, 그 다음에 나는 D, CD. 답은 4번에 있네요. 그쵸? 네. 자, 37번을 보면은, 자, A는 전자가 3개로, 3번 리튬이라는 거 바로 알 수가 있고요. B는, 자, 껍질이 3개인데, 하나, 둘, 셋, 4개인데, 전자가 지금 가장 바깥에 원자가 전자 2개입니다. 그러면 4주기 2족이니까 얘가 칼슘, 20번 칼슘이라는 거 알 수 있네요. 그 다음에 C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이제 8번 산소구나. 그죠? 자, 그러면은, 자, A와 B는 전자를 1개 잃어버린다 그랬는데 아닙니다. A는 1개가 맞고요. B는 2개를 잃어버리죠. 그래서 양이온 되기 쉬운 건 맞는데 개수가 틀려서 아니다. B와 C의 화합물입니다. B는 칼슘. 그 다음에 C는 산소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B는 B라고 하는 이 원소는 칼슘이니까 2+에 해당이 되고요. C는 얘가 2-, C는 2-에 해당됩니다. 그죠? 그러면 1대1로 결합하는 게 맞다. 왜? 여기 전하량의 비율이 같기 때문에 1대1로 결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A와 C의 안정한 이온들 사이에는 정전기적 인력. A와 C, 얘가 금속, 얘가 비금속. 그쵸? A와 C. 이 사이에는 이온 결합으로 결합된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39번은 이제 규산염 광물로 왔고요. 규산염 광물은 우리가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 여러 가지 광물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가는 이제 독립형이고요. 나는 단사슬이고, 얘는 두 줄로 되어 있으니까 복사슬에 해당이 되겠죠. 그쵸? 네. 그래서 이런 결합 구조가 다양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독립형은 지금 일단 가는 맞고, 나는 규산염 4면체가 산소 원자를 2개 공유합니다. 자, 일단은 공유하고 있는 산소수를 보면 여기는 없죠. 0개고요. 여기 2개 공유하고 있고요. 여기는 2개, 3개니까 그 중간값인 2.5개를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배웠죠. 그죠? 네,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규산염 4면체가 나는 2개를 공유하고 있는 게 맞고, 다와 같은 구조의 사례로는 석영과 장석인데요. 얘는 복사슬이니까 뭐라고 외웠어요? 각섬석이라고 외웠죠. 복각. 그쵸? 그래서 아니다. 석영과 장석이 아니라는 겁니다. 석영과 장석은 뭐에 해당이 되냐면 얘는 망상 구조에 해당이 되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D가 틀려서 2번. 자, 그 다음에 이제, 뉴클레오타이드. 이거는 이제 핵산 물질이죠. DNA, RNA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이중 나선인 게 DNA가 되고요. 이렇게 단일 가닥인 게 RNA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가와 나에는 모두 수소 결합이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수소 결합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염기와 염기가 결합할 때, 수소 결합으로 결합을 합니다. 그쵸? 그래서 수소 결합을 표시할 때는요, 전부 다 점선으로 표시를 하고요. 여기 그림에서는 여기 사이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야 되는 건데 지금 마치 딱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여기는 염기가 혼자 있기 때문에 수소 결합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소 결합은 여기에는 있고 여기에는 없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아니고요. 당이 서로 다르다. 맞죠? 가는 디옥시리보스. DNA는 디옥시리보스고 RNA는 그냥 리보스다. 이렇게 돼 있고 두 개의 차이점은 이렇게 오각형으로 생긴 당의 모양은 똑같은데 이 두 번째 탄소에 디옥시리보스는 H만 붙어 있고 리보스는 OH가 붙어 있는 이런 형태만 다른 겁니다. 그래서 당이 다르다. 맞죠? 그다음에 가와 나는 여기 다에 염기, 당, 인산, 염기, 당, 인산이 1대1대1로 결합한 단위체. 이거를 뭐라 그래요? 1대1대1로 결합한 단위체를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고요. 요거의 반복으로 구성된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니은 디귿 4번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DNA랑 RNA는 당의 구조가 다르고 염기의 종류가 다르다. 근데 기본 단위체는 뭘로 돼 있다?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요 기본적인 구조물로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뉴클레오타이드의 모양은 자, 당이 가운데 있고 여기에 인산과 염기가 이렇게 붙어 있는 형태로 네, 이게 1대 1대 1로 결합된 형태를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42번을 보면은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A는 단백질의 단위체다라고 했기 때문에 A는 뭐냐? 아미노산에 해당이 되고 자, 아미노산은 종류가 1번부터 20번까지 총 20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했고요. 얘네들이 이렇게 연결되면서 요 사이사이에 결합이 생기죠. 이거를 무슨 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결합 하나당 물 분자가 하나씩 빠져나오는 형태로 이런 식으로 결합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있으면 얘를 폴리펩타이드라고 얘기하고요. 이때까지는 아직 기능을 하지 않는데 단백질은 폴리펩타이드가 꼬이고 접히는 형태로 해서 어떤 특정 모양을 갖게 되면 이때 기능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쵸? 네.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 자, A는 사람에서 4종류가 아니라 20종류가 발견됩니다. 그리고 두 분자의 A가 서로 결합할 때 그렇죠. 물이 방출되고요. 폴리펩타이드는 서로 꼬이고 접혀서 단백질이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네, 5번 해주면 되겠네요. 자, 45번에 보면은 가와 나와 다가 있는데 얘는 단사슬이고 얘는 판상형이고 얘는 망상형인 거 알 수 있고요. 단사슬은 양쪽에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공유하고 있는 수가 2개가 되고 판상형은 3개, 망상형은 4개가 됩니다. 공유하고 있는 수가 점차 망상으로 갈수록 늘어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생긴 거는 쪼개지고 쪼개지고 자, 단사슬 쪼개지고 쪼개지는데 망상형은 깨지는 형태다. 근데 가장 풍화에 강한 것은 누구다? 망상형이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했을 때 가와 나는 쪼개지는 성질이 있고 다는 깨지는 성질이 있다. 그리고 다는 3개를 공유하는 게 아니라 4개를 공유한다. 그리고 규소와 산소가 이온 결합한 규산염 다면체는 자, 규소와 산소는 이온 결합하지 않습니다. 공유 결합하고 있어요. 그래서 맞는 거는 기억번만 맞다. 이런 식으로 말장난을 치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공유 결합한 것과 이온 결합한 것은 원소 종류만 보면은 이걸 외우지 않아도 알 수가 있는데요. 공유 결합한 거는 비금속과 비금속이 결합을 한 거고 이온 결합한 거는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을 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규소와 규소는 둘 다 비금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온 결합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쵸? 이렇게 해서 기본 개념을 좀 탄탄하게 해주면 이런 문제를 풀 때 헷갈릴 일이 없는 거죠. 그쵸? 네,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46번도 볼 텐데, 자, 여기 신소재에서 탄소로 이루어진 물질이고요. 얘가 한 겹으로, 원래는 흑연이 여러 겹으로 돼 있는데, 여기서, 자, 한 겹만 분리를 한 소재입니다. 그래서 얘네를 뭐라 그러냐면, 그래핀이라고 하고요. 얘를 돌돌돌 이렇게 원통 모양으로 마른 것을, 네, 탄소 나노튜브, CNT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공 모양으로 만든 거를 플로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의 명칭은 그래핀이다. 그리고 나는 우주 엘리베이터 케이블 등 굉장히 단단한 고정이 필요한 첨단 기술이 활용이 될 수 있고요. 다는 내부에 금속 원자 넣을 수 있다라고 해줘야 돼요. 끝까지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그 다음 49번도 볼 텐데요. 요거는 지금 보니까 특정 온도 T0라고 하는 온도를 임계 온도라고 하는데, 이 온도에, 자, 여기 중요해요. 이하입니다. 이하. 임계 온도 이하에서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성질을 갖는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물질, 초전도체 물질은 다 반자성을 띠기 때문에 얘가 초전도체라고 하면
전도체는 반자성을 띄어서 자석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형성하기 때문에 자석에 이렇게 청력을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초전도체는 반자성을 띈다. 그러면 자 A는 초전도체로 이거 아닙니다. 액체와 고체의 중간 물질이라는 거는 이거는 액정이라고 배웠잖아요. 그쵸? 요거랑 초전도체랑은 상관이 없는 물질이고요. 나에서 A는 외부 자기장을 밀어내는 성질, 이걸 반자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럴 때 맞다. 여기 적어놨죠. 그죠? 그 다음에 나는 A의 온도는 T보다 높은 게 아니라 더 낮은 온도에서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온도 극저온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자체가 매우 힘든 기술이어서 크게 활용되고 있지는 않는데 어쨌든 전기 저항이 0이 되면은 잃어버리는 어떤 정보의 양이 적기 때문에 초전도 케이블 이런 걸로 활용되기도 하고 자석을 띄우니까 또 이렇게 떠서 가는 자기 부상 열차 이런 거에 활용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만 맞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51번은 순수한 반도체에 불순물을 첨가한 불순물 반도체를 얘기를 하고요.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여기 있는 원소를 그러니까 잘 몰라도 그림에서 이렇게 동그라미 형태로 있는 것은 얘가 양공이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렇게 전자가 가득 채워지고 이렇게 남는 애가 있다라는 거는 얘가 자유전자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양공은 플러스 성질을 나타내기 때문에 가는 P형에 해당된다. 그리고 자유전자는 마이너스 성질을 나타내기 때문에 N형에 해당되는 반도체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얘는 이제 전자가 하나 부족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도핑하는 원소는 13족을 4에서 하나 부족한 13족을 도핑해야 되고요. 여기는 4개가 가득 차고 하나 남아야 되기 때문에 N형 같은 경우는 15족을 도핑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은 자, 기역은 전자, 니은은 양공이다. 바꿔서 써져 있죠. 그죠? 그리고 가는 P형, 나는 N형이다. 이게 맞고요. 가와 나는 순수한 반도체보다 전기 전도도가 높다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그리고 가와 나를 접합하면 정류작용, 이거를 PN 접합 다이오드라고 하는데 붙인 거. 자, 2개를 붙인 겁니다. 이거가 정류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정류작용의 뜻은 교류 전기를 뭘로 바꾸는 거다? 직류 전기로 바꾸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요거 2개 접합시켜서 자, 조명장치, 레이저 등에 활용할 수 있고요. 틀린 거는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3번으로 왔고 지금 A는 연직 방향으로 그냥 떨어지는 얘가 A고요. 여기 까만 게 B입니다. 그리고 지금 확인해야 될 게 처음 높이가 똑같아요. 그러면 떨어지는 시간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자, 높이가 동일하면 떨어지는 시간이 낙하 시간이 동일하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수평 방향으로는 힘을 받지 않습니다. 그쵸? 수평 방향으로는 반드시 무슨 운동하고 있다? 등속 운동하고 있고 연직 방향으로는 무슨 운동하고 있다? 네, 등가속도 운동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B 같은 경우에는 요 연직 방향의 운동과 등속 운동이 합쳐져서 이렇게 포물선으로 나타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A, B의 질량은 지금 현재 다른 상황입니다. A는 지금 M이고요. 질량이 B는 2M이다. 그쵸? 그러면은 알짜 힘의 방향, 여기서 말하는 알짜 힘은 실제로 받는 힘을 말하는데 둘 다 중력만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수평 방향으로는 힘이 없기 때문에 등속이고 수평 방향으로는 힘이 없습니다. 등가속도 되는 연직 방향으로만 중력이라고 하는 힘을 받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A와 B가 같은 방향으로 받고 있습니다. 가속도의 크기 또한 A, B가 같다. 가속도는 지구에서는 중력 가속도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력 가속도는 지구 내라면 똑같이 얼마다? 9.8로 일정한 값을 갖는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제곱입니다.
자, 알짜 힘의 크기는 중력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중력의 크기는 곧 뭐예요? 무게죠. 중력의 크기는 무게인데 무게를 구하는 방법은 뭐예요? 9.8 곱하기 m 질량으로 구합니다. 그러니까 질량이 큰 애가 무게가 더 무거운 거예요. 그러면은 A가 B보다 큰 게 아니라 A보다 B가 크다라고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이 4번. 그래서 중력 자체는 질량에 따라 질량이 큰 애가 큰데 중력 가속도는 같다. 이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56번에 보면요. 간격이 계속 벌어지는 운동을 하고 있고요. 같은 시간 간격으로 지금 6cm, 12cm 이렇게 해서 시간 간격이 여기 보니까 0.2초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델타 t는 0.2고 그 다음에 센티미터. 그러면 구간 속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구간, 첫 번째 구간은 0.2초 동안 6cm 간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분모를 1로 만들어주면 되니까 전부 다 5를 곱하면 되네요. 그러면 공통적으로 여기가 30cm/s 맞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예요? 5를 곱하면 60cm/s. 단위는 다 cm/s입니다. 자, 구간 속력은 이렇게 된다. 그죠? 그래서 각각의 구간 속력을 다 구해봅시다. 그럼 여기 여기다가 5를 곱하면 여기가 90, 30씩 증가하는 걸로 보이네요. 그쵸? 여기가 120, 여기는 네, 그러니까 150.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구간 속력을 다 구했는데 요거 변화량, 자, 속력 변화량이 다 30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이시죠? 그죠? 자, 그러면 가속도는 어떻게 구하는 거죠?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력 변화량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러면은 속력 변화가 현재 30cm/s거든요. 30cm/s를 0.2초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30이 나오면 안 되겠죠. 0.2초로 또 나눠야 되니까. 그러면은 5를 곱하면 150cm/s 제곱이다 해서 이게 틀렸다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장난감 자동차가 운동하는 동안 일정한 크기의 힘이 작용하고 있다. 지금 보면은 가속도가 일정하죠. F는 ma에 의해서 얘가 일정하면 힘이 어떻다? 일정하다. 질량은 항상 똑같기 때문에 둘은 비례하는 관계에 있다. 그래서 가속도가 일정하므로 힘은 일정하다. 이렇게 기억해줘야 되고, 자, 시간에 따라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 요거죠, 그죠? 요게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시간에 따라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을 하고 있다. 더 기억 틀리고 답은 4번입니다. 자, 59번을 볼 텐데요. 그림은 같은 높이에서 이거 같은 포탄, 질량이 같다라는 걸 거예요. 그죠? 자, A, B, C. 그러니까 같은 포탄이니까 질량이 같은 거죠. 발사했을 때 운동 경로이다. 자, 그런데 지금 보면은 A는 여기 떨어졌고 B는 여기 떨어졌고 C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계속 돌게 됐더라. 만약에 땅이 이렇게 지구가 평평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얘를 대포를 쐈다. 그러면은 A는 여기 떨어지고 B는 여기 떨어지고 C는 언젠가는 땅에 떨어져야지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속력은 어떻다? 수평 거리, 여기 이 거리가 멀수록 어떻다? 더 크니까 A, B, C가 있으면 수평 속력은 C가 가장 큰 겁니다. 그죠? 연직은 어떨까요? 같은 높이에서 지금 떨어졌기 때문에 떨어지는 시간은 다 동시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쵸? 시간은 똑같다. 자, 그런데 지금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C처럼 일정 속력을 맞춰주게 되면은 얘가 계속 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무엇의 원리가 되는 거냐면 인공위성의 원리 또는 달이 계속 지구 주변을 공전할 수 있는 원리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수평 방향의 처음 속력은 B가 더 크다. B가 더 크다. 맞죠? A, B, C가 있으면 더 멀리 떨어진 애가 수평 속력이 큰 거예요. 그리고 포탄에 작용하는 중력은요. 아까 얘기했지만 중력은 무게라고 했고요. 질량이 같으면 같은 겁니다.
그래서 B가 C보다 큰 게 아니라 B와 C가 같은 거고요. C는 아래로 떨어지는 운동을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고요. 아래로 떨어지지만 지구가 둥글어서 주위를 공전할 수 있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떨어지는 운동을 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다 어떻게 땅이 이렇게 평평하면 원래는 다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쵸? 네, 그러니까 틀렸다. 그러면 기억만 맞다라고 해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61번도 보겠습니다. 5kg인 어떤 물체가 있는데, 자, 항상 이렇게 튕겨 나올 때는 들어갈 때 속도를 플러스, 나올 때를 마이너스, 이렇게 해주라 그랬죠. 운동량 변화량은 항상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나중 운동량은 여기 이제 질량이 바뀐 건 아니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5 해서 마이너스 10이 되고요. 빼기 처음 운동량은 5 곱하기 3 해서 15가 되겠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25다. 그래서 크기를 구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우면 25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방향은 뭐냐? 공이 충격을 받은 방향이 왼쪽으로 힘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이거는 힘을 받은, 충격을 받은, 그러니까 힘이 아니라 충격. 충격을 받은 방향을 의미한다. 그래서 방향을 의미하는 거고요. 실제 크기는 여기 있는 값을 써주면 된다. 자, 그 다음에 나무판 위에 찰흙을 동일하게 깝니다. 이거는 이제 찰흙에 생기는 이제 흔적을 보고 충격량을 보는 거예요. 그 고무찰흙이 변형된 정도를 관찰하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질량이나 낙하 높이를 다르게 했어요. 자, 질량을 다르게 했고 낙하 높이를 다르게 했다. 일단 낙하 높이는 뭐를 결정을 하냐면요. 얘가 뭐를 결정하죠? 네, 이거는 떨어질 때, 자, 딱 부딪히는 순간의 속력. 그리고 떨어지는 시간을 결정을 합니다. 낙하 높이가. 그쵸? 자, 그래서 질량 같은 경우는 요거에다가, 뭐를 곱하면 9.8 곱하면 얘가 중력의 크기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력의 크기가 다르다고 해서 얘가 중력 가속도가 다른 건 아니기 때문에 요 질량하고는 상관없이 낙하 높이가 만약에 같으면 네, 속력이 같은 거예요. 떨어졌을 때. 그쵸? 그러면 나중 속력이 같다라면 얘가 이렇게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그쵸? 얘 질량하고 뭐를 곱한 거예요? MV를 곱했을 때, 그쵸? 이 MV를 곱했을 때 이게 바로 나중 운동량이 돼서 얘가 운동량 변화량이 되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질량하고 둘을 곱한 값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질량 값이랑 낙하 높이, 얘가 속력을 결정하니까 그냥 요거 두 개를 곱하면 요 값이 되겠네. 비례하는 식으로 쓰면. 그러면 여긴 60, 여기는 30, 여기는 100이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요 비율대로 나중 운동량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자 A, B, C 중에서 C가 가장 많이 변형된다. 나중 운동량이 충격량이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A와 B를 비교하면 질량은 똑같고 높이가 다른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작용한 힘이 클수록 운동량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작용한 힘이 아니라 이제 질량은 중력의 크기니까 힘이 아니라 힘은 똑같은 거죠. 그쵸? 그러면 이거는 힘이 아니라 나중 속도. 속도가 클수록 운동량이 크다라는 거 이걸 비교할 수 있으니까 이건 아닙니다. 그리고 A와 C를 비교하면 속도는 똑같은데 이제 힘의 크기가 다른 거잖아요. 그쵸? 질량이 클수록 운동량 변화량이 크다라는 거 알 수 있다. 내가 맞죠? 그래서 기억 디귿해서 3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표시를 잘못해서 는이 아니라 여기 곱해서 얘가 나온 거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64번에 보면은, 자, 힘 시간 그래프가 나왔을 때는 항상 우리가 충격량이 힘 곱하기 충돌 시간이기 때문에 요거 밑에 그래프 아래 면적이죠. 그래프 면적을 그 앞에 양에다가 더해주면 나중 운동량이 된다.
꼭 기억해 주시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래프 아래 면적이 중요하다. 그래프 면적. 그래서 나중 운동량은 뭐다? 처음 운동량 더하기 충격량이다. 이렇게 정리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나중 운동량은 어떻게 된다? 나중 속도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러면 처음 운동량이 있을 때 요거다가 충격 받은 정도를 더해주면 나중 운동량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정지해 있던 물체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다 적어보면요. 자, 운동량이 처음엔 0이었어요. 0초일 때는. 자, 그런데 1초가 되면 여기 면적이 얼마가 돼요? 4 곱하기 1의 절반이니까 2잖아요. 이걸 여기다 더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더해서 여기다 쓰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면적을 밑에다 써볼게요. 여기 면적이 2니까 1초에다가 요거 두 개 더해가지고 여기다 2라고 쓰면 나중 운동량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2에다가 여기 전체 면적이 얼마냐면 여기가 4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또 2입니다. 그럼 여기 면적이 6이 되죠. 그쵸? 요 면적을 여기다가 이렇게 적으면 돼요. 그러면은 2 더하기 6이니까 8이 되겠죠. 그럼 여기도 2, 4니까 8 더하면 자, 어떻게 돼? 6을 더하면 여기가 14가 되고요. 그러면 4초일 때 또 2를 더하면 여기가 16이 됩니다. 그러면은 자, 물체의 질량이 4일 때 4초가 지났을 때 속력은 어떻게 구하냐? 자, 속력은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자, 운동량이 mv이기 때문에 자, 속력은 m분의 p 이렇게 질량분의 운동량으로 구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운동량을 질량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4초가 지났을 때는 여기니까 16 나누기 4 하면은 4m/s다라고 해서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힘 시간 그래프가 나왔을 때는 자, 제일 0초일 때의 운동량을 구해가지고 여기다가 면적을 계속 추가하는 방식으로 운동량을 쫙 정리를 해줘야 되고 여기서 속력을 구할 때는 운동량에서 뭐를 나눠서 질량을 나눠가지고 속력을 구해주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7번에 보면은 자, 여기 같은 높이에서 지금 접시를 놓아서 떨어뜨렸다. 그런데 마룻바닥만 깨졌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높이가 똑같기 때문에 여기에 떨어질 때의 속력이 같습니다. 그러면 얘 질량이 m이고 m일 때 나중 속력이 나중 운동량이 뭐가 되는 거냐면 mv가 되고요. 얘도 mv가 돼서 나중 운동량이 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처음 운동량이 0이니까 여기서는 나중 운동량이 곧 운동량 변화량이 되고 얘가 곧 얘가 받은 충격량이 되더라. 이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얘랑 얘는 충격량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카펫은 여기가 더 폭신하다 보니까 충돌 시간을 따지면 얘가 더 긴 겁니다. 카펫이. 그러니까 힘을 따지면 어떻게 충격력을 따지면 마룻바닥에 더 많이 받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운동량 변화량은 같고요. 그쵸? 그 다음에 충격량도 두 개가 같은 말입니다. 운동량 변화량과 충격량은 같은 말이니까 같아요. 그런데 충돌할 때 각각 힘을 받은 시간은 두 접시가 같다가 아니라 누가 더 길다? 여기 썼듯이 카펫이 더 길다. 충격받은 시간은. 그래서 이거 같다가 아닙니다. 답이 2번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 69번도 볼 텐데 충돌 전에 지금 A는 2kg짜리가 5m/s로 가고 있었고요. 4kg짜리가 V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충돌 전 운동량의 합을 구해보면 여기가 10 더하기 4V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면 충돌 후에는 2 더하기 16이라는 거 알 수 있고 더하면 18이죠. 그러면은 이거 계산해보면 이 속도가 나오겠네요. 그죠? 왜냐면 충돌 전 운동량의 합과 충돌 후 운동량의 합이 같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되고 자, V가 2라는 거 바로 나오죠. 그죠? 여기가 2m/s다.
그러면은 자, 충돌 시간이 0.2초일 때 B가 A에게 작용하는 평균 힘의 크기는, 그러면 우리가 뭐를 쓰면 되나요? 충격량, 주고받은 충격량이 있고요. A가 B에 가한 충격량과 B가 A에 가한 충격량이 서로 부딪힌 거니까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누구든 어쨌든 운동량 변화량을 구하면 돼요. A든 B든. 자, 충격량을 구하는 방법 어떻게 구하라고요? A의 운동량 변화량을 구하든지 아니면 B의 운동량 변화량을 구하든지 다 같은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충격량이 자, 평균 힘이랑 시간하고 이런 관계에 성립하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충격량의 변화, 이 A의 운동량 변화량을 먼저 구해보면, 자, A는 10에서 여기가 10인데 여기가 2가 됐으니까 줄어든 거죠. 그쵸? 그래서 8만큼 줄어들었다. 여기가. 그럼 충격량이 8이고요. 자, 힘은 구해야 되는 값이고 시간이 0.2초잖아. 그쵸? 그러면은 양쪽에 5를 곱하면 되니까 40N이다. 이렇게 해서 답이 5번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일단은 속력을 먼저 구하고, 속력을 사실은 안 구해도 되는 문제였어요. 왜냐면은 A의 충격량 변화량으로, 운동량 변화량으로 그냥 바로 풀면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함정이네요. 그쵸? 이거를 시간을 끌게 만들기 위한 함정이고요. 그냥 이렇게 A의 운동량 변화량, B의 운동량 변화량, 사실은 같은 거다. 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